선택에 따르는 위험. 전도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라고 가르친다. 직업이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지난 세대보다 현대인들에게 더 활짝 열려 있다는 점도 단단히 한몫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재학생들과 갓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이른바 명문대 출신자들이 금융과 컨설팅 분야로 집중되는 원인을 두고 토론을 벌인 사연을 소개했다. 한쪽에서는 자신이 택한 진로를 옹호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똑똑하고 우수한 친구들일수록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가난과 싸우고 질병을 종식시키며 남들을 돕는 일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불만스러워했다. 브룩스는 토론을 보면서 현실을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배경에 깔려있는 무언의 가정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학생들은 선택 가능한 진로를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듯 했다. 천박하지만 부유한 투자은행 계열을 선호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가난하지만 고상한 비영리 단체들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다. 한편에는 도깨비 방맹이처럼 목돈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하이테크 벤처업계로 나가려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목회자, 학자, 공무원을 비롯한 무수한 분야들에는 흥미가 없었다.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도덕성이 자리잡을 마지막 지대가 되어버렸다. 현대인들은 덕성이 무엇인지, 어떤 성품을 갖추어야 하는지, 탁월해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설명하는 어휘들을 습득하지 못한 탓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곤 봉사활동뿐이다. 어느 분야에 뛰어들든지 탐욕과 좌절, 실패와 맞닥뜨리기 일수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방종 탓에 삶이 위협받는다. 더 나아가 궁극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인생에 돌아가고 있는가? 영웅적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성공의 쳇바퀴를 따라 달리기만 하는 삶인가? 공동체를 섬기는 데 인생을 바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멍청하게 살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에 인생을 쏟아부을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양쪽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는 엑셀 데이터보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과 직업관을 가르치는 서적들이 더 기묘하다. 브룩스가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저마다의 능력이나 달란트, 수용력에 어울리느냐와 상관없이 지극히 빈약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아상을 북돋는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택한다는 점이다. 그런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세 가지 범주에 속해야 한다. 벌이가 좋거나 사회적인 필요에 직접 반응하거나 근사하고 신나는 직업군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일이든 존엄성을 가졌다는 합의가 더 이상 가동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이 되어 인간 공동체를 섬긴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극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직업을 선택한다. 잘 맞지 않거나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대다수가 성공을 거두기 힘든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부지기수란 뜻이다. 그러니 일에 만족하거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노릇이다. 도시문화의 유동성과 공동체 붕괴가 미친 영향이 있겠지만 뉴욕시의 젊은이들만 하더라도 천부적인 재능과 세계에 기여하려는 열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직업 선택 과정 자체를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인자로 인식하는 듯하다. 어느 젊은이는 말한다. 경영 컨설팅 분야로 나가려고요. 거기에 똑똑한 인재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예리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좋잖아요. 또 다른 청년은 이렇게 고백한다. 학교에 남으면 5년쯤 뒤에는 돈이 없어 쩔쩔매는 꼴을 하고 동창회에 나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로스쿨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죠. 이전 세대들은 아무개의 아들이라든지 시내의 이런저런 동네에 산다든지 어느 교회나 클럽의 멤버라든지 하는 걸로 자신을 규정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직업이나 직장에서의 위상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직업 선택과 관련해 어떤 지혜를 주는가? 첫째로 여럿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사치를 누리는 처지라면 잘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라고 가르친다. 달란트와 능력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건 마치 잠자력의 씨앗이 가득 뿌려진 정원을 가꾸는 작업이나 매한가지다. 능숙하게 사역할 여지를 극대화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둘째로 노동의 주 목적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으므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일이나 조직이나 사업이 남들을 더 낫게 하는지 아니면 인성의 가장 나쁜 측면을 자극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물론 무자르듯 똑 떨어진 답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100이면 100, 사람마다 답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기독교적인 직업관에 관한 글에서 존 번바움과 사이먼 스티어는 콜로라도주 에스펜에서 실내장식 회사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번 데비라는 여성을 본보기로 들었다. 사실 인테리어 디자인도 건축이나 미술처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비는 과감하게 진로를 수정해서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었다. 데비는 말했다. 특별히 부정직하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일거리를 몰아다주는 중개인에게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어주는 형태로 사업을 꾸려나갔습니다. 1980년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제곱미터짜리 방 한 칸을 장식하고 가구를 짜 넣었는데 $20,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엄청난 돈을 들여 집안을 꾸미도록 부추기는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직종이나 커미션 형태의 보상제도의 가치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노동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방법에 관해 개인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할 필요가 있음을 또렷이 보여줄 따름이다.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디자이너는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하면서 근사한 집을 만들어 고객을 돕는 데 집중하며 수수료 또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표현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셋째로 될 수 있는 대로 그저 가족과 인간 공동체 그리고 자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유익도 도모해야 한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가꾸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경작자들을 키워내셨다. 우리 역시 단순히 일하는 차원을 넘어 피조 세계를 보살피는 인류의 능력을 확대해 가는데 노동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지금 하는 일을 가능한 더 낮고 더 깊고 더 깔끔하고 더 노련하며 더 고상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것은 꽤 훌륭한 목표다. 도로시 세이어스는 유명한 논문 왜 일하는가에서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은 이 일 자체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세이어의 지적은 100번 타당하지만 누구나 이해하는 듯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각광을 받고 있으므로 당연히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인정받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 더 이상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반면에 일을 썩 잘 해내서 감사의 뜻을 전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또는 후배들이 그 작업을 더 잘 해내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이 일 자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참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셈이다.